40년, 14,600일, 35만 400시간. 그 대가는 명품 가방 하나와 이혼 통보서, 남편이 손녀뻘 여자에게 퍼부은 돈 8억 7천만 원, 며느리가 몰래 계산하던 재산 32억 원. 하지만 이 숫자들은 곧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재산 분할 70%, 43억 5천만 원, 위자료 5억 원, 그리고 완벽한 복수?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40년 헌신의 진짜 값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숫자의 역승 마이너스 황혼을 지배하는 여자. 계산 시작합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는 거실. 이숙자는 창가에 앉아 손주들 사진을 정리하고 있었다. 40년을 함께한 이 집은 그녀의 손길로 가꿔진 작은 왕국이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이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다. 젊은 신부였던 자신, 아기를 아는 자신, 그리고 이제는 주름진 미소를 짓는 65세의 자신. 여보, 나왔소. 남편 박태호의 목소리가 현관에서 들렸다. 평소보다 묘하게 들뜬 목소리였다. 숙자는 고개를 들었다. 태호가 붉은 명품 쇼핑백을 들고 들어오고 있었다. 염색한 머리, 새로 산 듯한 골프웨어, 그리고 어딘가 어색한 미소. 이게 뭐예요? 선물이요. 당신 고생 많았으니까. 태호는 쇼핑백을 식탁 위에 놓았다. 명품 브랜드 로고가 눈부시게 빛났다. 숙자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상자를 열었다. 100만 원은 좋게 넘어 보이는 가죽 핸드백. 결혼기념일도 아니고 생일도 아닌데. 갑자기 왜 이런 걸? 그냥 주고 싶어서. 태호는 소파에 앉으며 리모컨을 집어들었다. TV 화면이 켜졌지만 그의 시선은 허공을 떠돌고 있었다. 숙자는 남편의 옆 얼굴을 바라보았다. 30년 넘게 회사를 운영하며 가족을 책임졌던 이 남자. 퇴직한 지 1년 골프와 친구들 만나는 것으로 시간을 보내던 이 남자가 오늘따라 낯설었다.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침묵. 길고 무거운 침묵이 거실을 채웠다. 태호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우리 이혼합시다. 시간이 멈췄다. 숙자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이혼? 40년을 함께 산 부부가, 손주가 셋이나 있는 나이에? 뭐라고요? 내 인생의 마지막을 자유롭게 살고 싶소. 당신도 이제 당신 인생 사시오. 태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마치 오래전부터 연습해온 대사 같았다. 숙자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명품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다. 자유롭게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갑자기 무슨 다른 사람이 생겼소. 칼날 같은 한마디. 숙자는 의자에서 일어설 힘조차 잃었다. 다른 사람? 67세 남자에게 다른 여자가? 누구예요? 얼마나 만났어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소. 어차피 끝난 관계요. 변호사 선임해 두었소. 재산은 법대로 나누고 깔끔하게 정리합시다. 태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다. 곧이어 캐리어를 끄는 소리가 들렸다. 준비된 이별이었다. 숙자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앉아 있었다. 4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다. 어머니. 현관문이 열리며 며느리 정서현이 들어왔다. 명품 브랜드 쇼핑백을 든 채 SNS에 올릴 셀카를 찍으며 웃고 있던 서연의 얼굴이 급격히 굳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왜 우세요? 서연은 숙자에게 달려와 어깨를 감싸 안았다. 태호가 캐리어를 끌고 나오는 모습을 본 서연의 눈이 커졌다. 아버님, 어디 가세요? 며느리한테는 아들이 설명할 거요. 태호는 그 말만 남기고 현관문을 나섰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관뚜껑이 닫히는 소리처럼 무겁게 울렸다. 어머니, 대체 무슨 일이에요? 숙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다. 이혼 통보, 다른 여자, 준비된 이별. 서연은 손으로 입을 막으며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다. 세상에, 어머니, 평생을 헌신하셨는데, 나, 뭘 잘못한 걸까? 아니에요. 잘못하신 거 없어요. 아버님이 잘못하신 거예요. 서연은 숙자를 꼭 껴안았다. 진심 어린 위로처럼 보였다. 눈물까지 글썽이는 모습이 효녀 같았다. 어머니, 이혼하세요. 당당하게 사세요. 어머니 인생 찾으세요. 평생 희생만 하셨잖아요. 하지만 40년 희생하셨으면 이제 어머니 차례예요. 재산 분할 제대로 받으시고 위자료도 받으세요. 제가 좋은 변호사 알아볼게요. 서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오히려 숙자보다 더 적극적이었다. 그날 밤 서연은 밤늦게까지 숙자 곁을 지켰다. 차를 끓여주고 등을 두드려주고 위로의 말을 건넸다. 어머니, 화장실 다녀올게요. 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핸드폰이 식탁 위에 놓여 있었다. 진동이 울렸다. 숙자는 무심코 화면을 보았다. 엄마, 이혼 재산 분할 받으시면 아들 명의로 미리 넘기라고 해요. 어차피 나중에 우리 거 될 건데 지금 증여받으면 세금도 덜 나오잖아요. 아들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불과 5분 전에 보낸 것이었다. 숙자의 혈관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위로의 눈물은 가짜였다. 증여? 세금?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고통을 위로한 게 아니라 재산을 계산하고 있었던 것이다. 화장실에서 나온 서연이 밝은 표정으로 말했다. 어머니, 내일 제가 변호사 사무실 알아볼게요. 걱정 마세요. 숙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절망에 빠진 늙은 여자의 것이 아니었다. 남편도 며느리도 다 나를 만만하게 봤구나. 그날 밤 숙자는 40년간 써온 일기장을 꺼내 들었다. 가계부, 영수증, 메모들. 그녀는 펜을 들고 새로운 페이지를 펼쳤다. 페이지 상단에 한 줄을 적었다. 이제부터는 내 인생이다. 일주일이 흘렀다. 숙자는 며느리 서연이 매일 찾아와 위로하는 것을 조용히 받아들였다. 슬픔에 잠긴 시어머니를 연기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40년을 참고 살아온 여자에게 표정 관리는 기본이었다. 어머니, 오늘 변호사 상담 다녀왔어요. 서연은 커피를 내리며 밝게 말했다. 시어머니를 위한다는 듯한 목소리였다. 변호사가 뭐래? 재산 분할 최소 50%는 받으실 수 있대요. 아버님이 바람피운 증거만 있으면 위자료도 청구 가능하고요. 그래. 숙자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은 노트북을 펼쳐 보였다. 화면에는 재산 목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어머니, 이게 아버님 재산 목록이에요. 강남 빌딩 지분 50억, 예금 12억, 퇴직금 3억. 합치면 65억 정도 되네요. 절반이면 32억. 서연의 눈이 반짝였다. 숙자는 그 눈빛을 놓치지 않았다. 32억이라는 숫자를 말할 때 며느리의 동공이 미세하게 확대됐다. 어머니는 당당하게 받으셔야 해요. 40년 헌신한 대가잖아요. 그래야겠지. 그리고 어머니, 혹시... 서연은 잠시 머뭇거리다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받으신 재산 중에서 일부를 아드님 명의로 미리 증여하시는 건 어떠세요? 나중에 상속세 아끼려면 미리미리 하는 게 좋대요. 거기까지였다. 숙자는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손이 떨리지 않도록 신경 쓰며 그건 나중에 생각해 볼게. 네, 천천히 생각하세요.
제가 세무사도 알아볼게요. 서연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부엌으로 향했다. 숙자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명품 핸드백, 최신 스마트워치, 손톱에 발린 값비싼 젤 네일. 이 집안 돈이 얼마나 탐나는지 온몸으로 말하고 있구나. 그날 오후 서연이 집을 나선 뒤 숙자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40년간 집안 살림을 책임진 여자의 기록 습관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파일을 꺼냈다. 1985년 결혼 초 친정에서 받은 혼수금 2천만 원을 남편 사업 자금으로 된 차용증, 공증 도장이 선명했다. 1998년 IMF 때 남편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했을 때 숙자 명의로 받은 3억 원 대출 계약서, 그리고 40년간 매일 기록한 가계부. 다 있네. 다. 숙자는 미소를 지었다. 남편은 몰랐을 것이다. 자신이 버린 여자가 얼마나 철저한 기록광인지. 핸드폰이 울렸다. 큰아들이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단다. 서연이가 엄마 많이 챙긴다며? 고맙게도. 그래, 고맙지. 숙자는 통화를 끊고 생각에 잠겼다. 아들은 아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 알까? 아니면 함께 짜고 있는 걸까? 똑똑. 문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서연이 다시 돌아온 것이었다. 어머니, 서류 두고 갔어요. 서연은 거실로 들어와 소파 틈새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그 순간 봉투에서 종이 한 장이 바닥에 떨어졌다. 숙자가 먼저 주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강남구 논현동 123-45 박태호 소유. 남편 빌딩의 등기부였다. 발급일자는 3일 전. 서연이 법무사를 찾아가 떼온 것이었다. 아, 그거.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게 뭐니? 그게 변호사가 재산 확인하라고 해서. 변호사가? 내가 부탁한 적 없는데? 침묵.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숙자는 등기부를 천천히 읽어 내려갔다. 건물 가액, 대출 현황, 지분 구조. 모든 게 적혀 있었다. 며느리가 시아버지 재산을 이렇게 샅샅이 조사하는 게 정상인가? 어머니를 위해서, 나를 위해? 숙자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아니면 너희 아들을 위해서? 어머니, 됐다. 가거라. 서연은 서류를 움켜쥐고 황급히 집을 나섰다. 문이 닫히자 숙자는 소파에 깊이 앉았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분노가 아니라 각성 때문이었다. 이제 확실해졌어. 예능적이야. 그날 밤 숙자는 작은 녹음기를 주문했다. 그리고 며느리가 아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자신의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 저장했다. 다음 날 아침 숙자는 동네 법률사무소를 찾았다. 간판도 화려하지 않은 작은 사무소. 젊은 여성 변호사가 맞아주었다.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어요? 이혼 소송 준비하려고요. 네, 말씀하세요. 숙자는 준비해온 파일을 책상 위에 펼쳤다. 40년치 가계부, 차용증, 대출 계약서, 그리고 며느리와 남편에 관한 메모들. 변호사의 눈이 커졌다. 이게 다 증거 자료세요? 40년 모은 거예요. 더 모을 겁니다. 어르신, 이 정도면. 변호사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감탄했다. 이기십니다. 확실하게. 숙자는 처음으로 진짜 미소를 지었다. 이기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제대로 된 값을 받는 게 목표예요. 제 40년의 값을 명심하겠습니다. 사무소를 나서는 숙자의 걸음걸이가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버림받은 늙은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전쟁을 준비하는 장군이었다. 그날 저녁 서연에게서 카카오톡이 왔다. 어머니,
오늘 제가 실수했어요. 죄송해요. 정말 어머니 생각해서 한 거예요, 유유. 숙자는 답장을 보냈다. 괜찮다. 내일 저녁에 집에 와서 밥 먹자. 네. 어머니 사랑해요. 숙자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녹음기를 확인했다. 배터리 완충. 내일 저녁 며느리가 무슨 말을 할지 모두 녹음될 것이었다. 거실 시계가 밤 10시를 가리켰다. 숙자는 일기장을 펼쳤다. 2일째, 며느리의 본심을 확인했다. 남편의 내연녀 정보는 아직 없다. 내일부터 남편 미행 시작. 증거는 많을수록 좋다. 창밖으로 가을바람이 불어왔다. 낙엽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40년의 인내가 끝나고 역습의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다. 숙자는 남편을 미행하기로 결심했다. 67세 여자가 67세 남자를 미행한다는 게 우스꽝스럽게 들릴 수도 있었다. 하지만 40년을 함께 산 아내는 남편의 습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태호는 골프 모임이 있다고 했었다. 하지만 골프복을 입고 나가는 날은 일주일에 한 번뿐이었다. 나머지 날은 캐주얼한 옷차림. 골프장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고 있었던 것이다. 숙자는 화요일 아침 일찍 집을 나섰다. 태호가 묵고 있다는 친구 집 근처 카페에 자리를 잡았다. 창가 구석자리.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신문을 펼쳤다. 오전 11시 태호가 나타났다. 회색 재킷에 청바지. 머리에는 왁스를 잔뜩 발라번들거렸다. 숙자는 신문 뒤로 얼굴을 숨겼다. 태호는 근처 고급 아파트 단지로 들어갔다. 숙자는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다. 경비실을 지나칠 때 경비원이 태호에게 인사를 했다. 익숙한 방문객이라는 뜻이었다. 1204호네요. 경비원이 인터폰을 누르는 모습이 보였다. 숙자는 경비원이 자리를 비운 틈에 방문자 명단을 슬쩍 확인했다. 1204호 최지은 28세. 28세. 숙자는 이를 악물었다. 남편보다 39살 어린 여자. 손녀뻘 되는 나이였다. 숙자는 아파트 단지를 나와 근처 부동산에 들어갔다. 저기 혹시 이 아파트 1204호 사는 분 어떤 분인지 아세요? 아, 거기요? 최지은 씨. 작년에 전세로 들어오셨는데 올해 초에 매매로 전환하셨어요. 7억짜리 아파트인데 현금으로 사셨다던데요? 현금 7억. 숙자의 머릿속에서 계산이 빠르게 돌아갔다. 작년부터 남편이 갑자기 사업 투자한다며 목돈을 여러 번 인출했었다. 그 돈이 여기로 흘러들어간 것이었다. 사장님, 혹시 그분 직업 아세요? 글쎄요. 낮에는 집에 계시고 밤에 나가시는 것 같던데. 뭐 하시는지는. 나이트클럽. 숙자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며느리가 흘린 말이 떠올랐다. 아버님이 요즘 강남 쪽 자주 가신대요. 숙자는 부동산을 나와 다시 카페로 향했다. 오후 2시까지 기다렸다. 태호가 아파트에서 나왔다. 입가에 미소를 띠고 있었다. 40년 동안 자신에게는 보여주지 않았던 그런 표정이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숙자는 꾹 참았다. 증거를 모아야 해. 감정은 나중에. 집으로 돌아온 숙자는 노트에 기록했다. 화요일 11시 강남구 압구정동 레미안 아파트 1204호 방문. 최지은 28세 거주. 작년 전세 입주. 올해 초 매매 전환현금 7억. 오후 2시 퇴실. 그날 저녁 약속대로 며느리 서연이 집에 왔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어머니, 기분 좀 어때요? 그럭저럭. 살아야지 뭐. 숙자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며 녹음기를 앞치마 주머니에 넣었다.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었다. 녹음 중. 어머니,
변호사랑 다시 상담해 봤어요. 서연은 거실 소파에 앉으며 노트북을 꺼냈다. 재산분할 받으시면요. 부동산이랑 현금 비율을 잘 조정하셔야 해요. 세금 문제 때문에. 그래. 어떻게? 빌딩은 나중에 매각할 때 양도세 많이 나오니까 지금 재산분할 받으실 때 현금 비중을 높이시는 게 좋대요. 그리고 그 현금을 서연은 살짝 주저하다가 말을 이었다. 아드님한테 증여하시면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 없고 그 이상은 10% 세율이에요. 지금 나눠서 증여하시면 나중에 상속세보다 훨씬 이득이에요. 넌 내 재산을 왜 그렇게 신경 쓰니? 순간 서연의 표정이 굳었다. 하지만 금방 미소로 바뀌었다. 어머니, 노후가 걱정돼서요. 세금으로 나가는 것보다 가족끼리 나누는 게 낫잖아요. 가족. 숙자는 식탁에 국그릇을 놓으며 조용히 물었다. 서연아, 솔직히 말해봐. 내가 받을 재산, 내가 얼마나 갖고 싶니? 어머니. 무슨 말씀을? 아니면 내 남편이 얼마나 갖고 싶어 하니?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숙자는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다. 어머니, 오해세요. 전 정말. 됐어. 밥이나 먹자. 저녁 식사는 침묵 속에서 진행됐다. 서연은 몇 번이나 말문을 열려다가 닫았다. 숙자는 아무렇지 않은 듯 밥을 먹었다. 식사 후 서연이 설거지를 하겠다며 부엌으로 갔다. 숙자는 거실에서 서연의 핸드폰 화면을 슬쩍 보았다. 비밀번호는 알고 있었다. 결혼기념일 524. 카카오톡을 열었다. 아들과의 대화창. 서연 오빠, 어머니가 이상해. 뭔가 눈치챈 것 같아. 아들 괜히 욕심 부리다가 아무것도 못 받으면 어떡해. 조심해. 서연 알아. 근데 32억인데. 그냥 포기할 수 없잖아. 아들 엄마가 알아서 하시겠지. 우리가 나서면 이상하게 보여. 서연 그래도 한두 푼도 아니고 유유. 숙자는 화면을 사진으로 찍었다. 손이 떨렸지만 셔터는 정확히 눌렀다. 어머니, 설거지 다 했어요. 서연이 부엌에서 나왔다. 숙자는 이미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그래, 수고했다. 이제 들어가 봐. 네, 어머니. 힘내세요. 서연이 집을 나선 후 숙자는 녹음기를 꺼냈다. 재생 버튼을 눌렀다. 재산분할 받으시면요. 부동산이랑 현금 비율을 아드님한테 증여하시면 세금으로 나가는 것보다 가족끼리 나누는 게 모든 대화가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다. 숙자는 파일을 컴퓨터로 옮겨 백업했다. 다음 날 숙자는 다시 압구정동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사진기를 들고 오후 6시 태호의 차가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포착했다. 밤 11시 태호와 최지은이 함께 나오는 모습. 남자의 팔이 여자의 허리를 감싸고 있었다. 찰칵, 찰칵. 연속으로 셔터를 눌렀다. 증거사진 12장. 날짜와 시간이 모두 찍혀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숙자는 변호사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변호사님, 증거자료 보냅니다. 사진 12장, 녹음 파일 1개, 부동산 거래 내역 일부. 이 정도면 충분할까요? 30분 후 답장이 왔다. 어르신, 이 정도면 위자료 5억도 가능합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숙자는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만족하지 않았다. 며느리의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 더 필요했다. 그날 밤 숙자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들, 이번 주 일요일에 가족끼리 저녁 먹자. 내 아버지도 부르고. 엄마, 아빠랑 어색하지 않으세요? 이야기할 게 있어. 다들 와야 해. 알겠어요, 엄마. 전화를 끊고 숙자는 달력에 동그라미를 그렸다. D-5 가족 모임.
결전의 날, 창밖으로 보름달이 떠올랐다. 밝고 차가운 달빛이 숙자의 얼굴을 비췄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슬픔이 없었다. 오직 승리에 대한 확신만이 빛나고 있었다. 법원 가정법원 사무법정. 2월의 차가운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다. 숙자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방청석에 앉아 있었다. 40년 만에 처음 입어보는 정장이었다. 며느리 서연도 방청석 뒤편에 앉아 있었다.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눈은 재산분할 서류에 꽂혀 있었다. 제2차 변론 기일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입장했다. 50대 중반의 여성 판사. 숙자는 그 모습에서 묘한 동질감을 느꼈다. 1차 변론에서 숙자의 40년 기록이 큰 인상을 남긴 덕분인지 판사의 표정은 호의적이었다. 남편 태호는 양복을 갖춰 입고 건너편에 앉아 있었다. 옆에는 비싼 로펌 출신으로 보이는 남성 변호사가 있었다. 하지만 1차 변론 이후 기세가 꺾인 모습이었다. 먼저 재산조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법원 조사관이 일어섰다. 피고 박태호의 총 재산 목록입니다. 강남 논현동 빌딩 한개동, 감정가 50억 원, 은행 예금 12억 원, 퇴직금 3억 원, 합계 65억 원입니다. 방청석이 술렁였다. 며느리 서연의 눈이 반짝였다. 그런데 재산조사 과정에서 특이사항이 발견됐습니다. 조사관이 서류를 넘겼다. 피고는 지난 1년간 내연녀 최지은 씨에게 총 8억 7천만 원을 부당하게 유출했습니다. 압구정동 아파트 매입 자금 7억 원, 명품 및 생활비 1억 7천만 원. 이는 혼인 중 부당한 재산 처분에 해당합니다. 태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또한 피고가 운영하던 회사 정리 과정에서 미지급 부채 5억 원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협력업체 대금과 직원 퇴직금 등입니다. 이에 있습니다. 태호의 변호사가 벌떡 일어났다. 부채는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정상적인 것이며 내연녀에게 지급한 금액도 피고의 자유로운 재산 처분권에. 변호사. 판사가 차갑게 끊었다. 혼인 중 배우자 몰래 8억 7천을 유출한 것이 정상적인 재산 처분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앉으십시오. 판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부당 유출액 8억 7천만 원은 피고의 재산에서 차감하고 부채 5억 원 역시 차감하겠습니다. 따라서 순재산은 51억 3천만 원으로 산정합니다. 숙자의 변호사 김민지가 일어섰다. 판사님, 원고는 재산분할 비율 70%를 주장합니다. 70%요? 네, 판사님. 1차 변론에서 제출한 자료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김민지는 서류를 들었다. 원고는 1985년 혼수금 2천만 원으로 피고의 사업 미천을 댔고 1998년 IMF 때는 본인 명의로 3억 원 대출받아 회사를 살렸습니다. 2010년 빌딩 매입 시에도 계약금 중 3억을 원고의 적금으로 충당했습니다. 게다가 숙자가 직접 일어섰다. 판사님, 저는 40년간 이 남자의 뒷바라지만 한 게 아닙니다. 저는 이 남자가 사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가정을 완벽하게 지켰습니다. 자녀 교육, 시댁 봉양, 대외관계, 모든 것을 혼자 감당했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그런데 그는 제가 헌신하는 동안 손녀뻘 되는 여자에게 8억 7천을 갖다 바쳤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정행위가 아니라 40년 동반자에 대한 배신이자 재산 횡령입니다. 법정이 조용해졌다. 저는 CEO였습니다. 이 가정이라는 회사의 공동 CEO. 그러니 CEO로서 정당한 몫을 요구합니다. 70% 그리고 위자료 5억 원.
판사는 오랫동안 서류를 검토했다. 피고 측 반박하시겠습니까? 태호의 변호사는 태호를 쳐다봤지만 태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좋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들었다. 재산분할 비율은 원고 70%, 피고 30%로 결정합니다. 순재산 51억 3천만 원 중 원고는 35억 9천만 원을, 피고는 15억 4천만 원을 각각 취득합니다. 판사님, 태호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이건 너무... 조용히 하십시오. 또한 피고는 위자료 5억 원을 별도로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다. 빌딩은 법원 명령으로 3개월 내 매각하여 현금으로 분할하겠습니다. 다음 기일에 최종 판결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숙자의 뒤에서 며느리 서연이 쫓아왔다. 어머니, 35억이요? 그럼 우리가... 숙자는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내가 받을 건 하나도 없어. 하지만 아드님이 아버지 재산 일부라도. 내 남편 아버지는 15억에서 위자료 5억 빼면 10억밖에 안 남아. 거기서 또 빌딩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 3억 내야 하고 소송 비용에 1억 들었으니까 실제로는 6억 정도밖에 안 남는단다.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6억이요? 그럼 그것도 내연녀랑 1년 넘게 쓴 돈 생각하면 남는 게 없는 거지. 32억 꿈꾸던 너한테는 실망스럽겠네. 어머니, 그리고 말이야, 서연아. 숙자는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다. 내 시아버지가 가진 6억도 내 남편한테는 한 푼도 안 갈 거야. 왜냐하면 내 시아버지는 그 돈으로 내연녀랑 살아야 하거든. 아니다. 내연녀가 그 돈 보고 과연 계속 있어줄까?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복도 저편에서 태호가 변호사와 대화하고 있었다. 변호사가 뭔가를 계산해주는 모습이었다. 태호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다. 15억에서 위자료 5억, 양도세 3억, 소송비 1억. 실제 수령액은 6억입니다. 여기서 생활비 쓰고 집 구하면. 변호사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숙자는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변호사 김민지가 환하게 웃으며 따라왔다. 어르신 대승입니다. 35억 9천.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빌딩 매각까지 3개월 남았어요. 그래도 이미 승기는 잡으셨어요. 밖으로 나오자 2월의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상쾌했다. 그날 밤 숙자는 계산기를 두드렸다. 총 수령 예상액. 재산분할 35.9억. 위자료 5억. 집 원래 숙자목 5억. 합계 45.9억. 태호 수령 예상액. 재산분할 15.4억. 위자료 지금 마이너스 5억. 양도소득세 마이너스 3억. 소송 비용 마이너스 1억. 생활비 및 전세금 마이너스 2억. 실제 남은 돈 약 4억에서 5억. 숙자는 노트에 적었다. 태호에게 남은 것 돈 5억, 내연녀, 그리고 후회. 나에게 남은 것 돈 46억, 자유, 그리고 새로운 시작.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다. 3개월 후 빌딩이 매각되고 최종 정산이 끝나면 진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것이었다. 법원 판결이 난 지 일주일 후 일요일 저녁. 숙자는 가족 모임을 소집했다. 이혼 판결 후 처음 갖는 가족 모임이었다. 거실에는 큰아들 부부, 작은딸 부부가 앉아 있었다. 태호는 부르지 않았다. 이미 남남이었으니까. 엄마, 무슨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하셨어요? 큰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옆에 앉은 며느리 서연은 불안한 표정으로 손을 꼭 쥐고 있었다. 법정 판결 이후 한 번도 시어머니를 찾아오지 못했던 그녀였다. 숙자는 차분하게 식탁 위에 음식을 차렸다. 잡채,
갈비찜, 전, 나물. 40년간 가족을 위해 만들어 온 음식들이었다. 밥부터 먹자. 이야기는 그 다음에. 엄마, 먹어. 어쩌면 내가 너희한테 차려주는 마지막 밥상일 수도 있으니까. 가족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다. 서연은 밥을 거의 먹지 못했다. 계속 물만 마셨다. 잘 먹었습니다. 큰아들이 먼저 수저를 놓았다. 다른 가족들도 하나둘 식사를 마쳤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어. 숙자는 거실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를 꺼내 놓았다. 여러 개의 봉투였다. 너희도 알다시피 이혼 판결이 났어. 재산 분할 70%, 위자료 5억. 집까지 합치면 내가 받는 게 약 46억이야. 46억. 며느리 서연의 입에서 작은 한숨이 새어나왔다. 숙자는 그 소리를 놓치지 않았다. 많지? 40년 헌신의 대가치고는 적당한 것 같아. 빌딩이 3개월 내로 매각되면 현금으로 들어와. 어머니, 축하드려요. 서연이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눈빛은 계산하고 있었다. 46억의 증여, 상속, 세금. 근데 서연아, 너 실망했지? 네. 무슨 32억 기대했는데 46억이 되니까 더 좋아? 서연의 얼굴이 굳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아니면 내 시아버지 몫이 너무 적어서 실망한 거야? 숙자는 두 번째 봉투를 열었다. 계산서가 나왔다. 내 시아버지가 실제로 받는 돈 계산해 봤니? 종이를 테이블 위에 펼쳤다. 박태호 재산 정산 내역. 재산 분할 15억 4천. 위자료 지금 마이너스 5억. 양도소득세 마이너스 3억. 소송 비용 마이너스 1억. 전세금 및 생활비 마이너스 2억. 실제 수령 약 4억 4천만 원. 4억? 큰아들이 놀란 표정으로 서류를 보았다. 그래. 내 아버지한테 남은 돈은 고작 4억 조금 넘어. 그것도 내 연녀랑 살아야 하는 돈이고. 그럼 우리한테는 내가 왜 내 아버지 재산을 기대하니? 숙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다. 서연아, 내 어머니. 숙자는 세 번째 봉투를 열었다. A사 용지가 여러 장 나왔다. 이게 뭔지 아니? 카카오톡 대화 캡처였다. 큰아들이 내용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건 우리 대화? 맞아. 내가 아내한테 보낸 메시지야. 내가 이혼 통보받은 그날 밤부터. 숙자는 하나하나 읽기 시작했다. 첫 번째, 어머니가 이혼하시면 빌딩이랑 예금 다 받아내서 우리한테 미리 증여하라고 해요. 어차피 나중에 우리 거 될 건데 지금 증여받으면 세금도 덜 나오잖아요. 거실이 얼어붙었다. 두 번째, 32억인데 그냥 포기할 수 없잖아. 엄마. 큰아들이 아내를 쳐다봤다.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다. 세 번째, 시아버지가 재산 은닉하지 못하도록 가압류 신청 방법 조사했어. 법무사한테 등기부도 떼왔어. 어머니, 저는 그냥 어머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숙자는 서연 앞에 섰다. 32억을 계산하면서, 증여세를 알아보면서, 등기부를 떼면서. 숙자는 네 번째 봉투를 꺼냈다. 작은 USB였다. 이건 녹음 파일이야. 노트북을 켰다. 스피커에서 서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어머니, 이혼하세요. 당당하게 사세요. 재산 분할 제대로 받으시고 아드님한테 증여하시면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 없고 세금으로 나가는 것보다 가족끼리 나누는 게 낫잖아요. 서연의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다. 작은 딸이 오빠 부부를 노려봤다. 오빠 언니, 정말 이랬어? 미안해. 미안하다고?
숙자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넌 내가 남편한테 버림받아서 무너질 때 나를 위로한 게 아니야. 넌 32억을 계산하고 있었어. 내 고통을 돈으로 환산하고 있었던 거야.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죄송하다는 말로 끝날 일이 아니지. 숙자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다. 이건 내가 부동산 중개소에서 받은 상담 내역서야. 강남 빌딩 지분 매각 시 세금 계산 제목으로. 서연은 완전히 무너졌다. 얼굴을 손으로 가리고 흐느꼈다. 너는 내 시어머니가 받을 재산을 어떻게 처분할지까지 미리 계획했어. 마치 이미 내 돈인 것처럼. 저는 그냥 우리 가족이 가족? 숙자는 비웃었다. 가족은 돈이 많을 때만 웃는 게 아니야. 힘들 때 함께 우는 거야. 근데 넌 내가 올 때 계산기를 두드렸어. 거실이 조용해졌다. 서연의 흐느끼는 소리만 들렸다. 그리고 너. 숙자는 아들을 쳐다봤다. 내가 아내한테 뭐라고 답장했는지 아니? 괜히 욕심 부리다가 아무것도 못 받으면 어떡해. 조심해. 넌 공범이었어. 엄마, 죄송합니다. 내가 원하는 게 용서야? 아니면 재산이야?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내가 46억을 전액사회에 기부한다고 해도 괜찮아? 침묵. 큰아들은 대답하지 못했다. 마. 내 침묵이 답이야. 숙자는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다. 나는 오늘 선언한다. 내 재산 46억 중 너희한테 가는 건 단 한 푼도 없어. 엄마, 놀라지 마. 대신 조건이 있어. 가족들이 일제히 숙자를 쳐다봤다. 서연아, 내 어머니. 넌 앞으로 6개월간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해. 매일 4시간씩. 네. 돈의 가치만 아는 내가 사람의 가치를 배울 시간이야. 32억 꿈꾸던 내가 하루 벌어 하루 사는 할머니들 밥 떠드리고 대소변 받아내면서 진짜 가족이 뭔지 배워. 어머니, 6개월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 보이면. 숙자는 잠시 멈췄다. 손주들 교육비 정도는 생각해 볼게. 하지만 내가 증여받는 일은 절대 없어. 어머니 싫으면 지금 당장 나가. 하지만 이 집안하고는 영영 인연 끊는 거야. 선택해. 서연은 남편을 쳐다봤다. 큰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6개월.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너, 내 아들. 내 엄마. 넌 아내가 뭘 하는지 제대로 감시 못했어. 내 책임도 있어. 아내 봉사활동 끝날 때까지 넌 매주 나한테 보고서 써서 내. 아내가 제대로 반성하고 있는지. 알겠습니다, 엄마. 그리고 내 돈 기대하지 마. 46억은 내가 쓸 거야. 나처럼 힘든 할머니들 돕는데. 숙자는 서류를 정리하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제 알겠니? 65세 늙은이라고 만만하게 봤다가 큰 코 다친다. 나는 40년 참았지만 더 이상은 안 참아. 그날 밤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서연은 눈이 퉁퉁 부은 채 집을 나섰고 큰아들은 어머니에게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따라 나갔다. 거실에 혼자 남은 숙자는 창밖을 바라봤다. 휴대폰이 울렸다. 태호였다. 숙자 씨, 지은이가 나를 떠났소. 그래서요? 재벌집 아들한테 갔더군. 나한테 남은 돈이 고작 4억이라는 걸 알고는. 인과응보네요. 숙자 씨, 내가 정말 잘못했소. 혹시 뭐요? 다시 시작할 수. 안 돼요, 박태호 씨. 숙자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당신은 이미 선택했어요. 자유를 선택했잖아요. 그 자유 즐기세요.
나는 이제 내 자유를 즐길 거예요. 숙자 씨, 그리고 박태호 씨. 응? 4억 아껴 쓰세요. 그게 당신 남은 인생의 전부니까. 숙자는 전화를 끊었다. 일기장을 펼쳤다. 새 일기장이었다. 표지에는 새로운 인생 마이너스 65세부터라고 적혀 있었다. 판결 일주일 후 가족 모임에서 며느리의 진실을 폭로했다. 46억을 받는다. 3개월 후 빌딩이 매각되면 현금으로 들어온다. 며느리는 6개월 봉사활동. 태호는 내 연녀에게도 버림받았다고 한다. 자업자득이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다. 센터를 열고 진짜 내 인생을 사는 것.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다. 65세, 진짜 인생이 이제 시작이었다. 3개월이 흘렀다. 5월에 따스한 햇살이 거실 창문을 통해 들어왔다. 숙자는 노트북 앞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여성노인 법률지원센터 설립 관련 서류가 쌓여 있었다. 빌딩 매각은 한 달 전에 완료됐다. 감정가 50억에 나왔던 빌딩이 실제로는 48억에 팔렸다. 그래도 충분했다. 숙자의 통장에는 43억 5천만 원이 찍혀 있었다. 집과 위자료까지 합치면 약 48억. 어머니, 들어가도 될까요?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며느리 서연의 목소리였다. 들어와. 문을 열고 들어온 서연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수수한 트레이닝복, 묶은 머리, 맨 얼굴. 명품 가방 대신 낡은 에코백을 들고 있었다. 가장 큰 변화는 눈빛이었다. 예전에 계산적이고 날카로운 눈빛 대신 차분하고 깊은 눈빛이 자리 잡고 있었다. 어머니, 서연은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다. 복지시설 출근 기록표였다. 3개월째입니다. 단 하루도 빠지지 않았어요. 숙자는 기록표를 꼼꼼히 확인했다. 90일간 빠짐없이 도장이 찍혀 있었다. 시설장의 소견서도 함께 있었다. 정서연 씨는 성실하게 봉사에 임하고 있으며 특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정성껏 돌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지금은 어르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봉사자가 되었습니다. 힘들지? 처음에는 정말 지옥이었어요. 서연은 손을 내밀었다. 거칠어진 손, 부러진 손톱, 굳은 살이 박힌 손가락. 대소변 받아내고 식사 도와드리고 목욕시켜드리고 제가 평생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들이었어요. 첫 주에는 매일 집에 와서 울었어요. 근데 2주째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거기 계신 할머니들, 다 어머니 같으세요. 평생 자식 위해 고생하셨는데 정작 자식들은 한 달에 한 번도 안 찾아오고 돈 없다고 요양원에 버려진 분들도 많고 한 할머니는요, 며느리가 통장을 빼앗아 갔대요. 도장도 몰래 가져가서 집까지 팔아버렸대요. 그 할머니가 우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평생 모은 돈인데 내 손으로 한 번도 못 써봤다고. 서연은 눈물을 닦았다. 그 말 듣는 순간 제가 어머니한테 뭘 하려고 했는지 정확히 깨달았어요. 저도 그 나쁜 며느리랑 똑같았어요. 아니, 더 나빴어요. 어머니가 힘드실 때 위로하는 척하면서 돈 계산했으니까. 이제 알았구나. 네. 너무 늦게 알았어요. 서연은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저 용서해달라는 말 안 할게요. 용서받을 자격도 없어요. 그냥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이제 알았다는 것만 전하고 싶어요. 일어나. 네, 어머니. 아직 3개월 남았어. 끝까지 해내. 네, 꼭 그럴게요. 그리고 어머니. 서연은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다. 제가 시설에서 봉사하면서 느낀 걸 매일 일기로 썼어요.
어머니께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숙자는 수첩을 펼쳤다. 빼곡한 글씨로 채워져 있었다. 1일째. 김순자 할머니 대소변 받아들였다. 너무 힘들었다. 하지만 할머니가 고맙다고 하실 때 뭔가 뭉클했다. 15일째. 박영희 할머니가 우셨다. 아들이 3년째 안 온다고. 나는 시어머니께 무슨 짓을 한 거지? 30일째. 이제 조금 익숙해졌다. 할머니들이 웃으시면 나도 기분이 좋다. 이게 진짜 가족의 의미인가? 60일째. 오늘 할머니 한 분이 돌아가셨다. 임종순간 자식들아, 엄마 미안하다고 하셨다. 왜 엄마가 미안하다고 하셔야 하는 거지? 울컥했다. 90일째. 시어머니께서 나를 용서 안 하셔도 괜찮다. 하지만 나는 변했다. 이제 돈이 아니라 사람이 보인다. 숙자는 수첩을 덮었다. 목이 메었다. 계속 써. 남은 3개월도. 내 어머니. 서연이 떠난 후 숙자는 강남역 근처로 향했다. 센터 사무실을 보러 가는 날이었다. 40평 규모의 깔끔한 공간. 상담실 3개, 대기실, 작은 카페 공간까지 갖춘 사무실이었다. 어르신 마음에 드세요? 부동산 중개인이 물었다. 좋아요. 계약할게요.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300만 원입니다. 현금으로 할게요. 숙자는 통장을 꺼냈다. 43억 5천만 원이 찍힌 통장. 5천만 원은 더 이상 큰 돈이 아니었다. 계약을 마치고 나오는데 휴대폰이 울렸다. 변호사 김민지였다. 어르신, 센터 오픈 준비 어떻게 되세요? 사무실 계약 끝났어요. 다음 달 1일 오픈 목표로 하고 있어요. 좋아요. 제가 동료 변호사 3명 더 섭외했어요. 매주 화요일, 목요일에 무료 상담 해드릴 수 있어요. 고마워요, 변호사님.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무슨 말씀을요? 어르신 용기가 대단하신 거죠. 전화를 끊고 숙자는 거리를 걸었다. 강남역 거리는 사람들로 붐볐다. 이제 곧이야. 새로운 시작. 카페에 들러 커피를 마시는데 창밖으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다. 태호였다. 구부정한 등, 낡은 점퍼, 편의점 봉지를 든 모습. 3개월 전에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혼자 걷고 있었다. 외로워 보였다. 숙자는 그를 부르지 않았다. 그냥 지켜봤다. 태호는 횡단보도를 건너 작은 원룸 건물로 들어갔다. 4억으로 전세 얻은 좁은 원룸. 28세 여자는 떠났고 가족도 떠났고 이제 혼자였다. 자업자득이야. 숙자는 커피를 다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녁 집으로 돌아온 숙자에게 작은 딸이 전화했다. 엄마, 센터 오픈 축하 현수막 디자인 끝났어요. 보내드릴게요. 고마워. 그리고 엄마 오빠가 연락했는데 엄마 뵙고 싶대요. 아직은 때가 아니야. 알겠어요. 오빠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서연이 봉사하는 거 매주 확인하러 간대요. 그래라. 전화를 끊고 숙자는 노트북을 열었다. 숙자의 용기센터 홈페이지 초안이 화면에 떠 있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65세에 새로 시작한 여자가 여기 있습니다. 황혼 이혼, 재산 분쟁, 가족 갈등.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우리가 함께합니다. 만족스러웠다. 일기장을 펼쳤다. 2025년 5월 20일 센터 사무실 계약 완료. 6월 1일 오픈 예정. 며느리는 많이 변했다. 진심인 것 같다. 3개월 더 지켜보기로 했다. 태호를 오늘 봤다. 완전히 망가져 있었다. 동정심은 들지 않았다. 그저 인과응보라는 생각만. 내일부터 센터 인테리어 시작. 상담실 3개, 대기실, 그리고 작은 카페.
힘든 할머니들이 와서 차 한 잔 마시고 이야기 나누고 법률 상담받고 갈 수 있는 공간. 내가 받은 43억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일. 65세.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창밖으로 5월의 실록이 보였다. 나무들이 푸르게 자라고 있었다. 숙자는 거울을 보았다. 주름진 얼굴, 하얗게 센 머리카락. 하지만 눈빛만큼은 20대처럼 빛나고 있었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이야. 책상 서랍에서 명함 샘플을 꺼냈다. 숙자의 용기센터 대표 이숙자, 여성 노인을 위한 법률심리 지원. 명함을 손에 쥐었다. 40년간 박태호 아내, 큰아들 어머니로만 불렸던 여자가 이제 이숙자 대표가 되는 순간이었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변호사 김민지였다. 어르신, 벌써 상담 신청이 5건이나 들어왔어요. 홈페이지 아직 오픈도 안 했는데. 정말요? 네. 다 6070대 할머니들이에요. 황혼 이혼, 재산 분쟁, 자식 문제. 어르신 이야기가 입소문 났나 봐요. 그럼 서둘러야겠네요. 6월 1일 꼭 오픈할게요. 숙자는 웃었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웃음이었다. 그날 밤 숙자는 편안하게 잠들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밝은 사무실에서 할머니들과 차를 마시고 있었다. 모두가 웃고 있었다. 악몽이 아니라 희망을 꿈꾸는 밤이었다. 6개월 후 11월. 숙자의 용기센터 개소 6개월 기념일. 강남역 근처 사무실은 따뜻한 조명으로 빛나고 있었다. 대기실에는 10여 명의 할머니들이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상담실에서는 변호사들이 무료 상담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숙자 대표님, 오늘 상담 신청이 또 7건 들어왔어요. 젊은 직원이 서류를 가져왔다. 숙자는 센터를 열면서 사회복지학과 대학생 2명을 인턴으로 고용했다. 수고했어요. 내일 오전 일정에 넣어주세요. 네, 대표님. 대표님. 65세에 처음 들어보는 호칭이었다. 어색했지만 뿌듯했다. 어머니.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며느리 서연이었다. 6개월간의 봉사활동을 모두 마친 그녀는 이제 센터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하고 있었다. 오늘도 왔구나. 네. 김순옥 할머니 상담 도와드리고 왔어요. 법원 서류 작성하시는 거요. 서연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명품 대신 수수한 옷, 화려한 화장 대신 맨 얼굴, 그리고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다. 계산하는 눈빛이 아니라 따뜻하게 사람을 보는 눈빛이었다. 어머니, 오늘 특별한 분이 오신대요. 누구? 최할머니요. 며느리한테 통장 빼앗기고 집까지 빼앗긴 그분. 기억하시죠? 아, 서연이가 봉사하던 시설에 계시던. 네, 그분이 며느리 고소하기로 결심하셨대요. 어머니 이야기 듣고 용기 내셨대요. 잠시 후 78세 최할머니가 센터로 들어왔다. 등이 굽고 손이 떨리는 할머니였다. 이숙자 대표님이세요? 네, 할머니. 편하게 앉으세요. 숙자는 할머니를 상담실로 안내했다. 따뜻한 차를 내왔다. 할머니,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도 대표님처럼 용기를 내보려고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며느리가 제 통장이랑 도장을 몰래 가져가서 집을 팔아버렸어요. 50년 살던 집을. 그 돈으로 자기 이름으로 아파트를 샀고요. 저는 요양원에 버려졌어요. 언제부터였어요? 3년 전부터요. 근데 저는 차마 고소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도 며느리인데 아들이 힘들어할까봐. 할머니. 숙자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참는 것과 당하는 건 달라요. 할머니가 참으면 그 며느리는 다른 사람한테도 똑같이 할 거예요. 그래도
할머니, 저도 처음엔 두려웠어요. 40년 함께 산 남편을 고소하는 게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근데 안 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어요. 할머니는 한참을 울었다. 숙자는 묵묵히 손을 잡아주었다. 할머니,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변호사비는 걱정 마세요. 무료예요. 정말, 정말요? 네. 여기는 할머니들 위한 곳이에요. 우리 함께 싸워봐요. 그날 저녁 상담을 모두 마친 숙자는 센터 카페 공간에 앉았다. 벽면에는 액자들이 걸려 있었다. 늙었다고 만만하게 보면 큰 코 다친다. 65세부터 진짜 인생. 그리고 가장 크게 걸린 액자.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엄마.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큰아들이었다. 6개월 만에 처음 마주하는 얼굴이었다. 들어와. 큰아들은 조심스럽게 들어와 어머니 맞은편에 앉았다. 많이 수척해져 있었다. 엄마 6개월 동안 매주 서연이 봉사 상황 보고서 썼어요. 오늘 마지막 보고서 가져왔어요. 서류 뭉치를 내밀었다. 24주치 보고서였다. 엄마, 서연이 정말 많이 변했어요. 처음엔 못 믿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알아. 내가 직접 봤으니까. 그리고 저도 많이 반성했어요. 큰아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엄마가 힘드실 때 엄마를 위로했어야 하는데 돈 계산을 했어요. 아빠한테 물려받을 걸 계산했어요. 엄마, 전 용서받으려고 온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알았다는 거, 그거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숙자는 아들을 바라봤다. 40년 키운 아들. 많이 컸지만 지금은 울고 있는 아이처럼 보였다. 아들아, 네 엄마. 너희 손주들 교육비 내가 댈게. 엄마, 대신 조건이 있어. 서연이가 계속 여기 센터에서 봉사해야 해. 그리고 너도 한 달에 한 번은 와서 봉사해. 네, 당연히 그럴게요. 그리고 내 돈 기대하지 마. 이 돈은 힘든 할머니들 위해 쓸 거야. 알고 있어요, 엄마. 기대 안 해요. 그냥 엄마가 행복하시면 돼요. 숙자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들어가 봐. 손주들 잘 키워. 네, 엄마. 사랑해요. 아들이 나간 후 숙자는 창밖을 바라봤다. 강남역 거리에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작은 딸이었다. 엄마, 뉴스 봤어요? 아빠 나왔어요. 뭐? 급히 인터넷을 검색했다. 지역 뉴스였다. 전직 중소기업 대표 박모 씨 67 사기 혐의로 고소당해. 기사를 읽어 내려갔다. 박 씨는 내연녀에게 투자한다며 지인들로부터 2억 원을 빌렸으나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 박 씨는 이혼 소송으로 재산 대부분을 잃은 후 생활고에 시달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숙자는 한숨을 쉬었다. 동정심은 들지 않았다. 그저 허무했다. 엄마 아빠 도와주실 거예요? 아니, 엄마, 내 아버지가 선택한 길이야. 내가 왜 도와줘? 하지만, 그리고 말이야. 숙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이제 내 아버지의 아내가 아니야. 나는 이숙자야. 센터 대표고 할머니들의 친구고 나 자신으로 사는 사람이야. 알겠어요, 엄마. 엄마가 행복하시면 돼요. 전화를 끊고 숙자는 일기장을 꺼냈다. 2025년 11월 30일. 센터 개소 6개월. 상담 건수 127건. 소송 지원 32건. 승소 28건. 며느리는 완전히 변했다. 아들도 반성했다. 손주들 교육비는 내가 대기로 했다. 하지만 재산 증여는 없다. 태호는 완전히 망했다.
사기 혐의로 고소까지 당했다. 측은한 마음이 드는가? 아니다. 그저 인과응보라는 생각뿐이다. 오늘 최 할머니가 찾아오셨다. 내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냈다고 며느리를 고소하기로 결심하셨다. 나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아드렸다. 우리 함께 싸워요라고 말했다. 그 순간 깨달았다. 내가 받은 43억은 그냥 돈이 아니다. 이것은 40년 헌신의 대가이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씨앗이다. 이 돈으로 나처럼 힘든 할머니들을 돕는다면 내 40년 고통도 의미가 있는 것이다. 65세.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이다. 일기를 덮고 숙자는 거울을 보았다. 주름진 얼굴, 하얗게 센 머리. 하지만 표정은 밝았다. 문득 40년 전 젊은 신부였던 자신이 떠올랐다. 그때는 남편의 그늘에 가려져 있었다. 아내로만, 어머니로만 살았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나는 이숙자다.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어머니도 아닌 나 자신이다. 센터 문을 닫고 나오는데 대기실 벽에 할머니들이 남긴 메모들이 붙어 있었다. 대표님 덕분에 용기 냈어요. 감사합니다. 70세에 새 인생 시작했어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숙자는 미소를 지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빛나고 있었다. 휴대폰에 문자가 왔다. 서연이었다. 어머니, 내일도 센터 갈게요. 김할머니 법원 동행 도와드릴게요. 사랑해요, 어머니. 숙자는 답장을 보냈다. 수고했어. 내일 보자. 집 앞에 도착했다. 5억짜리 집. 이제 온전히 자신의 집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고요한 정적이 맞아주었다. 외롭지 않았다. 오히려 평화로웠다. 소파에 앉아 차를 한 잔 마셨다. 40년 전 이 집에 신부로 들어왔을 때가 떠올랐다. 그때는 모든 게 새로웠고 희망에 차 있었다. 그리고 지금 65세에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었다. 인생은 끝나지 않았어.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창밖으로 11월의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 하지만 숙자의 마음은 따뜻했다. 벽에 걸린 액자를 바라봤다. 센터 개소식 날 찍은 사진이었다. 할머니들, 변호사들, 서연 딸, 그리고 가운데 서 있는 자신. 환하게 웃고 있는 65세 여자. 이숙자. 더 이상 누구의 그늘에 가려지지 않는 스스로 빛나는 여자.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이것이 내 결말이 아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작이다. 65세부터 진짜 인생이 시작됐다. 앞으로 20년, 30년 나는 나로 살 것이다. 후회 없이 당당하게 자유롭게. 황혼은 끝이 아니다. 황혼은 가장 아름다운 빛이 피어나는 시간이다. 나는 이제 황혼을 지배한다. 일기장을 덮었다.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다. 꿈속에서 숙자는 센터에서 할머니들과 웃고 있었다. 악몽은 없었다. 오직 희망만이 있었다.